올해 2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고 나서 영끌족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했죠. 2030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영끌족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막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뭐 현장 부동산 가보면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냐? 예전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이 기회죠. 부동산 폐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떨어지든 말든 그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건이라도 거래 더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 가서 보면요, 다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뭐 경기에 대한 부분,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 확실히 얘기해주면 말을 못합니다. 대부분이, 태반이 그냥 올라간다고만 하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30대 정도 초반, 뭐 이런 분들 와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 근데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식이 확실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면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정도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안해서 사죠. 그래서 영끌족들이 2년 전에 그렇게 물렸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다. 그래 보시면요, 지금 막 영끌 몰린다. 이게 3월 초 기사입니다. 3월 초에 보니까 1월에 막 영끌 비중 30% 다시 돌파했고, 그러니까 1월부터 우리가 영끌을 하고 있다, 늦었다, 지금이라도 영끌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부추겼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완만해졌는데, 이 부분은 완만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만큼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때 코로나 거품이 워낙 급격하게 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수의 거래로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소수의 거래로 급격하게 빠진 거고, 하락폭은 점점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생애 최초 매수를 보면요, 23년 5월. 자, 22년 4월이면 부동산 경기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죠. 23년 5월에 생애 최초 매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너 빼고 다 영끌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요, 2030에서 영끌한 사람들은 집을 막 더 사기 힘들죠. 누구냐? 여러 채를 투기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집값이 반등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돼요. 왜? 그 손실만큼 메꿔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2030 언제 많이 샀어요? 코로나 이후. 근데 코로나 때만큼 집값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가지고 나 그때 손실 본 거 메꿔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더 늘리고 있는 거죠. 영끌이 늘어난 게 아니라 투기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투기를 한 거다. 그런데 그들도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죠. 역전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하반기엔 더 심각해질 건데. 그런데 자꾸 영끌하라고 그러는 이유 뭐예요? 저라서 투기꾼들 무너지면 집값 박살나는데, 결국에는 실수요 호텔이 들어와서 가격을 띄워줘야지,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텨줘야지 부동산 시장이 부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끌 하지도 않는데 영끌한다고, 2030이 샀으니까 무조건 영끌이야. 2030도 투기꾼이 있고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기꾼들이 샀는데 2030 비중 늘어났으니까 영끌이야. 영끌 지금 또 몰려오고 있다, 빨리 영끌해라, 너 또 오늘 또 늦는다, 집값은 지금이 제일 쌀 때야, 지금 안 들어가면 집값비 낼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빠질 사람들은 빠지죠. 왜 지금 강남 위주로, 송파 위주로 많이 보도를 하느냐? 관훈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론사에서 그냥 뭐 일반 기자들 말고 그래도 막 꽤 높은 막 국장이니 뭐 이렇게 꽤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임이나 현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들을 관훈클럽이라고 그럽니다. 관훈클럽에서 3분의 1 이상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위주로 띄우는 거예요. 왜 강남만 뜨겠어요? 특히 그리고 부동산원 지표 같은 경우, 그 전까지 계속 부동산원 지표가 안 좋을 땐 KB 지표 이야기를 하더니 요즘엔 KB 지표는 꺼내지도 않죠. 부동산원 지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놓고서 맨날 음모론이라고 하겠죠. 음모론은 지들이 우리한테 뭐 정치적이라고 하더니 뭐 폭락론자들 조회수 빨아먹어서 집을 샀느니 이딴 이야기를 하는, 하나도 옳지 않은, 다 거짓말을 한 것, 그런 것들이 음모론이지. 관훈클럽에 대한 거는 방송사에서 직접 내부 고발 형식으로 조사해서 나온 거죠. 이런 거 봐봐라.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특례 보금자리론 몰리고 생애 첫 집으로 마련한 사람들 늘어나고, 그래서 증가하고 있고, 사야 한다,
이런 것처럼 말하고 있고, 사야 한다 말하니까 마음 급해지는 사람들은, 영끌족들이 왜 영끌을 했겠어요? 2021년에 2020년에 왜 영끌을 했을까요? 모르는데 불안하니까. 모르는데 불안하죠. 근데 그때는 더 심각했던 거는 뭐였냐? 전세난이 났습니다. 전세난이 난 것은 전세난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난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임대차 3법을 썼는데, 이거를 오히려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계속 비난했듯이 25번의 정책은 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었다, 임대차 3법도 전세가를 올리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2년 뒤엔 재계약할 때는 4년치 전세가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집 사지 않으면은 너는 평생 죽어 난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영끌을 유도했죠.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역전세난이 심하니까,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심하니까 그거 피해 입을까봐 영끌에 들어온다. 전세가가 오르니까 영끌에 들어온다. 근데 전세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돌려받을 수 있고 위험하니까 영끌에서 집을 산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서 살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과거에 규제하니까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근데 완화하니까 완화 때문에 집값 반등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끌 늘리기 성공했습니다. 이거 봤을 때 2월에도 사실 이때 특례에 가장 많이 썼는데, 막 이때부터 부추기기 시작하고 3월부터 막 부추기기 시작하니까 첫 매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영끌 하도록 만든 거죠. 속은 거예요. 거짓말 가지고 영끌 늘어난다 해가지고 영끌 늘어나도록 만든 거죠. 앞뒤가 달라졌어요. 또 속은 거예요. 우리 임대차 3법 때도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3법 시행하자마자 7월 31일에 시행했으니까 8월 9월에 전세가 상승폭이 꺾입니다. 근데 10월부터 다시 늘어나요. 언론에서 2달 동안 계속 띄워서. 지금도 어때요? 1월부터 영끌 이야기했죠? 1.3대책 나오면서부터 1월 2월 열심히 띄웠죠. 영끌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근데 2달 열심히 띄우니까 다시 또 하는 거고. 이게 앞뒤가 반대로 됐는데, 그래 놓고서 봐봐라 영끌 늘어나지 않았냐. 근데 예전에 이렇게 속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영끌 할 때 다 기회다 했던 사람들 다 지금 피 봤죠. 피 보고서 이제 그래도 정부에서 금리 낮춰주고 규제 풀어주고 겨우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은데 새로운 영끌들을 또 끌어모으는 거죠. 근데 20년 21년에 샀던 사람이 여러 개 많을까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개 더 많을까요? 똑같은 가격에 집을 사더라도 그때 산 사람들이 여러 개 더 많겠죠. 그때 안 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아, 나 안 사. 영끌 지금 할 가격이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든가, 아니면은 아, 그때 못 샀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를 해가지고 DSR도 풀어주고 금리도 떨어진다네, 이번에 한번 도전해볼까? 아, 그때 샀으면 무리 안 해도 됐는데 지금 가면 훨씬 더 무리해야 돼. 그렇지만 그러면서 폐해가 생겨났죠. 어떤 폐해가? 가계대출 증가폭이 14배 폭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보면은 정책 모기지는 좀 줄었는데 일반 개별 주담대가 늘었다고 했죠. 3천억에서 2조 3천억. 사실 2조 3천억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렇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해서 디레버리징을 완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언론에서 땡겨주니까 지금 빚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빚을 내고 있다? 영끌하는 사람들이 막 돈이 많아서 남아 도는데 영끌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빚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은 빚을 늘리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태위태해져가지고 경기가 위험해지면요, 집값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영끌족들 꼬시고 있는 거예요. 나랑 미래 팔아먹으려고. 대출금리도 아까 앞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확보해야 되고 대손 충당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대손 충당금을 미국 수준으로 3배까지 늘려라 라고 금융당국에서 5월에 지시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손 충당금은 손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PF 위험이 커져가고 있으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9월에 자영업자 상환유예 만기가 됩니다. 상환유예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연체율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체율 갑자기 확 폭등하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것까지 은행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이 늘어났고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시중금리를 흡수하고 있죠.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를 보면 어때요? 자, 5월이에요. 더 떨어진다. 담보대출 수요 더 떨어진다. 계속 하향세 타나? 고금리 시대 끝났나?
떨어진다. 마지막 연끌 기회. 5월 19일이면 이미 은행채 금리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기준금리 동결했으니까 대출금리 더 내려갈 듯. 고금리 시대 끝. 다시 내려간다. 또 속고 있어요. 은행 가봐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은행 가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근데 오랜만에 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오랜만에 가는 사람은 1, 2, 3, 4월, 5월 중순까지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지금 금리도 굉장히 이상하게 책정이 되고 있죠. 이번에 코픽스 금리, 신규 코픽스 금리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신규 코픽스 금리가 내려갈 이유가 없었어요.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채권금리, CD금리, 국고채 금리, 금융채 금리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픽스 금리가 떨어져요. 단기만. 그래서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올라가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냐. 가보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모든 지표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PIR이 여기서 0.9 내려갔고 여기서 5.9 내려갔어요. 즉 6.8년이 까인 상황이니까 지금 10.8이니까 거의 17.6 정도. 이 정도의 PIR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 고점이다.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이냐면요. 여기서 0.9 더하면 얼마예요? 18.8이죠. 근데 일본 버블 때가 어마어마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막 집값 폭등했다고. 근데 18.5? 18.2인가 18.5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도 거의 그때에 준하는 가격에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이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11월에 개편으로 가격 조정돼요. 얼마나 표본을 어떻게 개편을 했으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한 달 동안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둘 다 적용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물량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올라왔다고 했죠. 근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14.2 최저가 14.2였죠. 100명 중에 14명 살 수 있었단 소리예요. 그리고 집값이 정상화됐을 때는 반 정도는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최악으로 2.3까지 떨어져서 많이 올라와도 지금 4.1이다. 이때보다 더 위험하고 이때 장기 하락 나왔는데 왜 아직도 그딴 이야기를 하냐. 이때가 데드캣 바운스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떴던 데인데. 그 다음에 신용갭 이야기를 했죠. 이 신용갭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대비로 대출 위험도가 얼마나 높냐. 1982년도에 14.5, IMF 때 13.2,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였는데 17.7까지 올랐다가 지금 16.2다. 그때보다 대출 위험도도 훨씬 더 높았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올라가니까 사야 돼. 그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올라가면 사야 되고 떨어지면 팔아야 돼. 말하는 건 쉽죠. 전망은 어떻게 해요? 전망은 그걸 가지고 해요? 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전망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떨어지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집값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결국엔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개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집값이 얼마나 거품이 많이 쌓였느냐, 요 부분이 결국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요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상황은 또 속아서 영끌할 때가 아니다. 또 속아서 영끌할 때 떠넘긴 다음에 양털 깎기 끝나면은 영끌들은 오래 못 버티죠. 장기 폭락에서 한 몇 년 버티다가 결국에는 막 경매 나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박살난 가격으로 급매하면은 그때 주스려고 지금 수작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영끌 하지도 않는데 영끌 한다 하고 부추기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거를 속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2008년에 속은 사람들이요, 10년 뒤에 집값 오른다요. 2022년 2021년 이때까지 아직 잘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았을까? 잘 생각해봐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못 버티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